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규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12번 프린트를 통해서 지난 시간 송나라에 이어 거란족이 만든 요나라, 그리고 탕구투족이 만든 서하, 여진족이 만든 금나라, 몽골이 만드는 원나라, 이렇게 요나라, 서하, 금나라, 원나라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 배우는 내용은 송나라에서 물론 송나라와 이어지는 내용이긴 하지만 시간의 순서에서 송나라 끝나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송나라와 동시대에 존재했던 나라들입니다. 기억하시죠? 일종의 송나라의 스피노프예요. 같은 시대를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중국 근세사 첫 번째 시간으로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공부했죠? 네. 주전충의 난으로 당나라가 멸망한 이후 펼쳐진 5대 절도사에 의한 혼란기, 이 5대 십국 시대부터 결국 몽골족이 만든 원나라에 의해 남송까지 멸망해가는 이 5대 십국의 혼란기부터 남송이 멸망하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쭉 공부했어요. 근데 누구의 관점으로? 그치, 한족이 만든 송나라의 관점으로 근세사를 바라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네, 같은 시대 5대 19부터 남송이 멸망하는 같은 시대를 다루지만 지난 시간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한족, 농경민족인 송나라 관점이 아니라 유목민족의 관점으로 바라볼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역사를 지난 시간에는 한족인 송나라의 입장에서 살펴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유목민족, 거란, 여진, 몽골, 탕구투족, 이들의 관점으로 이제 공부를 해본다는 거예요. 알겠죠? 같은 역사, 다른 관점입니다. 자, 우린 지금 여러분 항상 내가 어디를 있는가를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린 지금 여러분 중국사 공부하고 있죠. 중국사 안에서도 고대사 지났고요. 고대사가 어디였어요? 하, 상, 주, 그리고 춘추, 전국, 그 다음 진, 한의 고대사를 거쳐서 위진남북조, 그리고 수나라, 당나라의 중세사, 중국 중세사를 거쳐서요. 어디로 갔죠? 네, 중세와 근대 사이, 근대와 가까운 시기라고 불리는 근세사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근세사. 이 근세사라고 하면 여러분 송나라, 그리고 송나라와 함께 존재했던 거란족의 요나라, 그리고 탕구투족의 서하, 여진족의 금나라, 그리고 이 모두를 정리하는 끝판왕 원나라까지. 이게 근세사 첫 번째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근세사 두 번째로 명나라와 청나라. 근데 그 청나라도 아편전쟁 이전까지의 청나라를 공부해 보도록 할 겁니다. 우린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세사 보면은 특징이 뭐냐면 한족이 만든 송나라와 이 유목민족들의 나라가 함께 공존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나눠서 보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한족, 송나라 입장에서, 이번 시간에는 유목민족 입장에서. 자, 근세사에 대한 개관은 다시 하진 않겠습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선생님 여러분 또 공부할 때 편하라고 다시 한번 위에 실어준 거니까 이 근세사의 개관 전체적인 시간의 흐름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우리 처음으로 돌아봅시다. 10세기, 11세기로 돌아와 볼게요, 여러분. 자, 중국이 당나라가 이제 안사이난 이후로 전기랑 후기로 나누잖아요. 균전제, 조용조, 부병조가 무너지면서 잠깐만 다시. 중국 당나라가 안사이난을 기준으로 전기와 후기로 구분되죠. 전기 때는 농민들에게 토지를 균등히 나눠준 균전제에 기반하여 균전제, 토지제도인 균전제, 그리고 균등과세에 기반한 세금제도인 조용조, 그리고 농병일치의 군사제도 부병제, 이렇게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로 운영이 되다가 안사이난 이후로는 균전제가 무너지고 장원제가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세금제도도 변하죠. 균등과세가 아니라 보유한 자산에 따른 차등과세, 양세법. 그래서 더 이상 농병일치가 안 되니까 부병제에서 뭐로? 모병제로. 그리고 또 한 100년 정도 씨름하다가 황소인난과 주전충의 난으로 당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화북에서는 5개 나라, 강남에서 10개 나라, 지방 절도사에 의한 혼란기 5대 19개 혼란기가 펼쳐집니다. 그런 혼란기 때 만들어진 나라가 바로 요나라였죠. 그 요나라를 좀 더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요나라 같은 경우는 누가 만든 어느 민족이에요? 요나라라는 나라를 만든 민족은 그렇죠, 거란족이었습니다. 이 거란족에 누가
그러면 유목민족은 여러분들 제가 뭐 거란족, 여진족, 몽골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얘들은 기본적으로 부족 단위의 생활을 하기 때문에 다 분열되어 있어요. 그게 얘들의 약점이라고 했죠. 막강한 전투력이 있지만 부족 단위의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로 통합이 안 된다. 그 말은 통합을 하면은 감당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분열되어 있던 거란족을 하나로 통합했던 게 바로 누구? 그렇죠. 야유라 복이었어요. 이 야유라 복이가 거란족을 통일하고 뭘 만들었죠? 거란족의 나라 요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자, 요나라 같은 경우는 이 야유라 복이가 스스로를 태조라고 하면서 황제를 칭합니다. 즉 중국의 밑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원래 그동안 황제라고 하는 이 칭호, 천자라는 황제라는 칭호는 전통적인 그 중국 왕조의 칭호였는데 이 거란족이 유목민족인 거란족이 요 나라를 만들면서 우리도 황제다라고 황제의 칭호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916년에 건국된 지 10년 만에 당시에 만주와 요동을 장악하고 있던 한때는 해동성국이라 불렸던 그 발해를 먹어치우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발해가 멸망한 다음에 발해 유민들이 어디로 가요, 여러분들? 마침 발해 밑에 왕건이 뭘 만들었죠? 고구려를 계승한 형제의 나라 고려를 만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발해도 고구려를 계승했고 고려도 고구려를 계승했잖아. 그래서 이 발해 유민들이 형제의 나라인 고려로 이제 많이 이주를 하게 됩니다. 당시 발해 태자였던 대광현도 부하들을 이끌고 고려로 이주하게 돼요. 이 고려가 이제 발해 난민들을 받아들이면서 고려는 거란을 적대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왜? 형제의 나라를 멸망시켰으니까. 그걸 보여주는 게 태조 왕건이 거란에서 보낸 낙타 50마리를 개경의 한복판에 있는 다리 만부교에서 굶겨 죽인 만부교 사건과 또 왕건이 죽으면서 남긴 유언인 훈요 10조 거란과는 상종하지 말라. 자, 그리고 이 나라는 어디를 차지했죠? 네, 북경, 베이징을 포함한 굉장히 중요한 군사적인 요충지이자 농경지대인 연운 16주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차지하게 됐다고 했죠? 당시 중국의 그 5대 19개 분열기, 개막장의 시대인데 당시 이 화북지방의 5대가 후량, 후당, 후진, 그리고 후한, 후주 이렇게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당시 후당의 신하 중에 석경당이라고 하는 능력은 없는데 욕심은 많은 사람이 후당을 무너뜨리고 자기가 황제가 되고 싶어서 이 요나라에게 당시 이제 야유라복이 다음에 왕이 된 야율덕광 10살이나 어린 야율덕광한테 아버지로 섬기겠습니다. 절 도와주세요 라고 해서 이 요나라의 지원을 받아서 후당을 무너뜨리고 후진을 건국하게 되죠. 그리고 그 대가로 요나라에게 연운 16주를 넘긴 거야. 그러니까 후진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연운 16주가 요나라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엄청나게 뼈 아픈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이 연운 16주. 이것 덕분에 요나라는 약점을 극복해요. 유목민족의 고질적인 약점, 농경이 안 되는 북방 초원지대 사니까 자원이 부족하다. 그게 해결된 거야. 당시 연운 16주에서 나오는 식량 생산량이 요나라 전체 수입의 60~70%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연운 16주를 차지하게 되었고, 자, 봐봐. 이게 어떤 의미야? 유목민족이 북방의 초원지대에 살고 있는 유목민족이 지금 어디 남쪽에 만리장성 이남 지역에 그러니까 전통적인 농경민족인 한족의 영역에 영토를 걸쳐서 지배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유목민족이 한족의 땅까지 지금 차지하게 된 이런 이중적인 체제가 요나라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요나라는 유목민족의 전통적인 북방의 초원지대 플러스 이 한족의 농경지대까지 둘 다 거느리게 된 왕국이 되었다. 유목민들의 그 근거지인 초원지대와 이 농경민족의 근거지인 농경지대까지 초원과 농경을 둘 다 걸쳐서 지배하게 되었다. 이게 다 석경당의 똥이죠. 작품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그 뒤에 결국 후주의 절도사 출신이었던 누가? 조광윤이 송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근데 이 송나라가 이제 5대 19개 혼란기를 다 극복을 하고 보니 어디가 마음에 걸려요? 그쵸.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한다. 나머지 다 통일했는데 이 베이징을 포함한 연운 16주는 요나라의 그 소유로 넘어가 있잖아. 아직 온전한 중국 통일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송나라가 이 연운 16주를 차지하기 위해 요나라와 한판 승부를 벌입니다. 근데 이걸 요나라가 먼저 선빵을 쳐요. 눈치를 채고. 그 과정에서 후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요나라에 적대하는
고려를 미리 발반해야겠다. 이래서 요나라가 고려에 쳐들어와서 그 고려의 1차 침공, 서희의 외교담판, 강동육주가 나오는 거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후방을 안정화시킨 다음에 이 요나라와 송나라가 연운 16주를 놓고 한판 붙는데 그 결과는 요나라의 압승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두 나라는 전연이라고 하는 지역에 만나서 화해의 맹세를 맺게 됩니다. 송나라가 부탁한 거죠. 돈 줄 테니까 무승부로 해줘. 그래서 바로 두 나라 무슨 관계를 맺어요? 형제 관계. 누가 형이야? 송나라가 형은 형이에요. 자존심만 세운 거야. 그 동생이 누구예요? 요나라예요. 내 동생이 되어줘서 너무 고마워. 뭘 주죠? 매년 막대한 양의 세패, 은 20만 양, 비단 10만 필의 막대한 세패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건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근데 얘들아, 이 요나라가 앞으로 봐봐. 얘들아, 우리가 앞으로 배울 서하, 요나라, 금나라, 그리고 원나라의 공통점은요. 얘들은 알고 있어. 유목민족이 당장은 힘으로 이 농경민족 한족을 지배할 수는 있지만 오래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결국에 인구나 가지고 있는 영토나 인구의 규모나 가지고 있는 문화의 깊이나 모든 면에서 이 유목민족이 한족에게 상대가 안 돼요. 당장 힘은 유목민족이 뛰어날 수 있겠죠. 전투력은. 하지만 가지고 있는 문화의 깊이, 인구의 숫자에선 절대적으로 밀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당장은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한족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였던 이 유목민족들이 이 한족, 농경민족인 한족의 문화에 동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같이 살다 보니까 한족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한족이랑 지내다 보니까 이 압도적인 문화인 한족에게 그냥 동화되어 버려서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모든 유목민족들은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한족에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고유한 전통을 지켜야 한다. 우리의 자주성을 지켜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뭐랑 되게 차이점이야? 그치? 북이랑 다른 거죠. 우리 기억나죠? 위진 남북조 시대에 화북지방을 지배했던 556국. 그 556국 중에서 선비족이 만든 북이가 화북지방을 통일하지만 효문제가 무리한 하나 정책으로 선비족의 전통을 다 버리고 모든 걸 중국화시키려는 하나 정책으로 인해서 되게 엉망진창이 됐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결국 선비족은 지금 남아있지 않아요. 다 사라져 그때. 그래서 얘들은 본인들의 전통을 한족을 지배하지만 본인들의 자주성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거란 같은 경우는 그들만의 고유한 문자를 만들어요. 중국인들이 쓰는 농경민족이 쓰는 한자가 아니라 거란의 고유한 문자를 만들고 이걸 가지고 전통 문화를 유지하고요. 이 문자를 가지고 그들만의 역사책도 씁니다. 거란국사라고 하는 역사서를 쓰게 돼요. 그리고 불교를 숭상해요. 왜? 유교라는 건 여러분 기본적으로 중국인 한족들이 만든 사상이고 유교의 근본이 뭐예요? 유교의 나중에 사상? 그렇지, 화해사상이란 말이야. 중화사상이야. 우리 중국 전통민족의 한족들만이 문화의 주인이고 나머지는 다 오랑캐 새끼들이다 해서 중국이잖아. 우리가 가운데 문화민족이고 나머지는 다 오랑캐다. 그런 유교를 이런 유목민족 입장에서 좋아할 수가 없어. 그 유교에서 말하는 오랑캐가 자기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외래 종교였던 불교를 숭상해요. 이건 뭐랑 비슷하죠? 그죠? 북조, 위진남북조 시대 북조랑도 되게 비슷하죠. 북조도 그래서 이 불교를 황실에서 후원해가지고 이 불교가 위진남북조 시대 북조에서는 황실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아서 윈강, 룽번 석굴 같은 대형 석굴 사원을 만든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불교를 숭상했다는 거.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대장경을 편찬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대장경이 있었죠? 그죠? 유네스코 세계 기록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부처님의 힘으로 원나라의 침략을 막아내자 했던 8만 대장경. 마찬가지예요. 거란도 거란 대장경을 만들게 됩니다. 그 정도로 불교를 숭상한 거야. 당연히 대장경은 거란 문자로 만든 거예요. 그들만의 그런 자주성, 문화의 특색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남아있지. 봐봐. 지금 내가 아까 강조했는데 요나라는 그들 유목민족의 전통적인 이 북방의 초원지대도 지배하고 있지만 동시에 지금 어디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죠? 원래는 중국인들의 땅인 연운 16주 이 농경지대도 지금 지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요나라는 유목민족들의 터전인 초원지대와 새롭게 지배한 이 농경민족들이 사는 농경지대 이 두 곳을 성격이 전혀 다른 이 두 곳의 영토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과제를 또 하게 된 거야. 근데 북이처럼 그냥 동화되면 안 되잖아. 그들만의 전통을 유지해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하냐? 아예 통치체제를 이원화시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특징이에요. 이중 통치체제, 이원적 통치체제를 확립하게 돼요. 이중지배체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원적 통치체제, 이중지배체제. 그러니까
초원지대, 유목민족들이 살고 있는 초원지대는 기존의 유목민족들의 전통대로 부족제의 전통으로 다스리고 새롭게 지배하게 된 연운침육주 같은 이 농경민족인 한족이 사는 농경지대는 중국식 지배 방식으로 다스린다는 거야. 자,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중 지배 체제. 여기서 황제는 송나라 황제를 말합니다. 이 송나라 황제가 이제 관청을 두 개를 둬요. 북면관과 남면관이라고 하는 두 개의 관청을 두고 이 북면관은 그들의 근거지 이 북방의 그 초원지대를 컨트롤하는 관청이에요. 여기서는 기존의 유목민 사회, 거란족 같은 유목민들을 기존의 전통인 부족제로 다스리고요. 새롭게 얻은 연운침육주는 연운침육주 같은 농경민들, 한족들이 사는 곳은 한족의 지배 방식인 주현제로 다스리게 돼요. 다르게 다스리는 거야. 이게 맞죠, 여러분들? 자,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북면관, 남면관 제도입니다. 북면관, 남면관 제도. 뭐 북면관, 남면관이라고도요. 북면관제, 남면관제 다 같은 말이에요. 자, 북면관제는 뭐예요? 기존의 거란족을 포함한 유목민들의 사회는 함부로 중국식 전통을 이식하지 않고 그들의 전통적인 부족제로 다스리고 새롭게 얻은 연운침육주 같이 농경민족인 한족이 사는 곳은 무리하게 또 유목민족의 지배체를 따르러가지 않고 중국인들의 고유 방식인 주현제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자, 유목민과 한족을 둘로 나누어서 유목민족은 전통적 부족제로, 한족, 농경민족인 한족은 중국식 지방체제인 주현제를 도입해서 이원적으로 다스린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런 요나라는 결국에 금나라와 송나라의 연합군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금나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서하를 좀 볼게요. 서하는 여러분 그 요나라가 만들어지고 나서 만들어진 다음에 거의 나중에 이제 몽골에게 금나라가 멸망당할 때쯤 돼서 멸망해요. 그러니까 서하도 굉장히 오래 갑니다. 서하는 누가 만들었죠? 티베트 계통의 탕구트족. 이 탕구트족이 위진남북조 시대 5호 중에 하나인 흉노, 선비, 저갈강, 강족의 후예가 바로 탕구트족입니다. 당시에 탕구트족의 누가? 이원호가. 죄송합니다. 이원호가 건국을 하게 돼요. 자,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은 뭐라고 했죠? 조원호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조원호. 왜 성이 조씨예요? 그치? 송태조, 조광윤. 원래는 송나라에게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송나라 황실로부터 황족의 성인 조씨성을 하사받은 거야. 말 잘 들으라고. 근데 송나라가 생각보다 너무 약하니까 전현해맹 때 깨지는 걸 보고서 굳이 우리가 송나라 밑에 있을 필요가 있을까? 라고 해서 이 송나라의 황실로부터 받은 조씨성을 버리고 그의 원래 성인 이씨성으로 돌아간 거야. 그리고 내가 새롭게 나라를 만들겠다 해서 다시 이원호로 돌아간 다음에 만든 나라가 바로 서하예요. 다른 말로는 대하라고도 합니다. 사실 그들 탕구트족이 스스로 쓴 명칭은 대하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송나라가 서하라고 낮춰 부른 거야. 자, 이원호가 만들었다. 얘들이 왜 송나라랑 갈등했냐? 얘들도 요나라처럼 스스로를 황제라고 칭해요. 그러니까 지금 황제가 3명인 거야. 송나라 황제, 요나라 황제, 서하 황제까지. 4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송나라가 열받을 수밖에 없어요. 요나라야 워낙 이제 힘이 강한 거란족들이 만든 나라고 덩치가 크니까 그렇다고 쳐도 원래 서하는 자기들 밑에 있던 나라잖아. 자기들 부하였단 말이야. 근데 이제 부하였던 애가 자기랑 맞먹으려고 드니 황제를 칭하니 열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이런 자존심 말고도 송나라가 서하를 내비둘 수 없는 이유는 뭐라 그랬죠? 서하 위치가 너무 절묘해. 여긴 바로 동서교역로 비단길 거기에 여러분들 여기가 비단길이 시작하는 지점이야. 서역과의 그 비단을 하고 파는 그 비단길. 여기를 장악한다는 건 동서교통로를 장악해서 돈줄을 장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하가 위협적이었던 이유는 어딜 점령했다? 비단길을 점령해서 동서교역로를 완전히 장악했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돈줄을 장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송나라랑 서하가 3년 동안 싸우지만 이번에도 송나라는 서하를 이기지 못하고 무승부를 하지 않을래? 돈 줄게. 대신 나 체면만 세워줘. 무슨 관계? 군신 관계. 요나라와는 형제 관계. 서하랑은 군신 관계입니다. 누가 군? 송나라가 군. 아이고 이거 좀 하지 말자. 송나라가 군. 신하가 서하. 내 신하가 되어줘서 고마워. 매년마다 뭐 줘요? 세패.
차 3만근, 은 5만근, 비단 10만필. 저도 이런 형이나 주인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특징이 있다고 했죠. 이 시기에 나오는 그런 북방민족, 유목민족의 나라들은 다 그들만의 뭘 지키려고 그래요? 자주성을 지키려고 그래. 이게 일종의 그 전에 선배였던 이들에게 선배격인 선비족의 부귀가 준 교훈이야. 중국 애들과 지내면서 당장 우리가 힘으로 우월하다고 함부로 있다가는 이 중국인들에 의해 한족의 문화에 동화되어서 우리 유목민족의 전통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선비족 꼴이 날 수도 있겠구나. 우리는 우리의 전통을 지켜야 한다. 절대로 한족에게 동화돼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얘들은 그들만의 고유 문자를 만들어요. 바로 무슨 문자? 서하 문자. 얘들도 불교를 굉장히 숭상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자문화를 수호하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서하는 요 나라가 망하고도 금나라가 세워지고도 계속 존재를 해요. 서하가 워낙에 돈이 많은 애들이다 보니까 잘 버틴 거야. 그러다 결국에는 몽골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징기즈칸이 서하를 되게 많이 괴롭혔어요. 왜냐면 징기즈칸 하면 여러분 또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되게 막 싸움만 잘하는 사람 같지만 징기즈칸은 굉장히 그 돈에 밝은 경제관념이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이야. 그래서 징기즈칸이 이 서역 지방과의 무역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그러다 보니 이 서역과의 교통로 비단길을 장악하고 있는 서하를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금나라로 와보도록 합시다. 자, 아까 배웠던 요 나라가 연운 16주 그 농경민족의 영토 중에서도 베이징을 포함한 연운 16주의 일부만 지배했다면 금나라는 훨씬 더 많은 용경민족의 영토까지 침범하게 됩니다. 어딜 장악했죠? 애들은 화북을 장악하게 됩니다. 금나라 만든 애들 누구죠? 그쵸. 요 나라가 거란족이라면 금나라는 여진족입니다. 자, 당시에 여진족의 여러 가지 부족 중에서 완안부 혹은 이게 다른 말로 완옌부라고도 하는데 같은 말입니다. 완안부, 완옌부. 완안부에 아구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거란족은 누구였죠? 야, 유라, 보기. 서하는 이원호. 금나라는 완안부의 아구다. 여진족, 흩어져 있는 여진족을 통일하게 됩니다. 여진족이 성장할 수 있던 이유 뭐라고 했죠? 네, 우리 고려 덕분이에요. 그 당시 거란족이 만든 요 나라가 송나라와 한판 승부를 벌이기 전에 후방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고려를 침공하려고 외교의 달인 요 나라의 본심을 파악한 외교의 달인 서희가 요 나라랑 친하게 지내겠다는 약속을 해주면서 그 대가를 얻어낸 게 뭐예요? 국경 지방에 있던 강동 육주였죠. 그 강동 육주에 있던 여진족들이 함경도 북방 지방으로 쫓겨나고 이 여진족들이 먹고 살기 위해 고려의 국경을 침략하니 윤관이 기병 중심의 별무반을 조직해서 이 여진족들을 쓸어버리는데 그리고 동북 구성을 쌓았지만 여진족의 끊임없는 요청과 재정 지출의 부담을 느낀 고려 정부가 동북 구성을 돌려줌으로써 이 돌려받은 동북 구성을 근거지로 여진족이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네, 잠깐만 요 나라 거란 야유라 북이 적어주자. 금나라 여진족 아구다. 금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금나라가 어떻게 했죠? 만들어지니까 우리 주제 파악 못하는 송나라가 여진족이 금나라 만들었네. 싸움 잘하는 것 같네. 금나라랑 힘을 합치면 우리가 요 나라로부터 뭘 되찾을 수 있을까? 빼앗긴 빼앗긴 그 연운 16주를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송나라가 금나라랑 연합을 해서 어디를 공격했죠? 요 나라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요 나라는 결국에 금나라에 의해 정복당해요. 왜 금나라에 의한 정복이냐? 같이 싸웠다며 송나라는 단 한 번도 요 나라랑 이기질 못해요. 요 나라를 무너뜨린 건 다 금나라의 힘이야. 이때 송나라가 얼마나 약했냐면 요 나라가 금나라한테 깨지다가 금나라의 공격으로 깨져서 도망가는 패잔병 수백 명이 그 금나라의 공격으로 깨져서 도망가던 요 나라의 그 패잔병 수백 명이 송나라의 정예병 수만 명을 박살낸 기록도 있어요. 역사에 다 나와. 어마어마한 힘의 격차죠. 근데 송나라는 금나라랑 약속을 안 지켜. 원래 이게 도와주면은 연운 16주 찾는 걸 도와주면은 어마어마한 돈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거든. 약속을 어겨요. 안 줍니다. 오히려 막 금나라한테 오락해서 무시를 해. 그래서 이제 금나라가 이 새끼들 뭐하는 새끼들이야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만리장성 넘어 연운 16주 넘어 송나라의 수도 카이펑까지 쳐들어오게 되고 결국 송나라의 수도 카이펑 개봉은
금나라에 의해 무너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중국 한족 역사 최대의 굴곡 중의 하나인 정강의 변이에요. 송나라의 수도 카이펑이 함락이 됐고요. 당시 송나라의 황제였던 휘종과 흠종, 이 사람 이름을 기억해두세요. 휘종과 흠종이 포로로 금나라에 잡혀갑니다. 역사서 기록을 보면 정말 끔찍해요. 이때 휘종과 흠종은 개목걸이로 채워가지고 끌려가고요. 노예처럼 끌려가고 평민으로 강등당하고요. 휘종과 흠종의 딸 황녀 21명은 금나라 장수들의 상품이었대요. 서로 이제 상품처럼 데려가고 창녀처럼 팔려가거나 죽거나 이런 정말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카이펑을 함락하게 되고 송나라를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송나라는 멸망했어요. 어떻게 했죠? 당시 살아남은 왕족과 사람들이 겨우겨우 어디로 도망쳐요? 항상 얘네들이 위기에 빠지면 도망치는 곳 있잖아. 바로 창장강 이남. 위진남북초도도 그랬죠? 5호가 16국을 여니까 한족들이 강남 지방에 가서 동진을 열었잖아. 이번에 마찬가지야. 살아남은 한족들은 창장강 이남 쪽으로 가서 남송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카이펑을 수도로 할 때를 북송, 그리고 이 정강의 변으로 수도가 털리고 남쪽으로 도망쳐서 만든 나라 남송. 이때 수도가 어디예요? 이만. 다른 말로는 항저우라고도 합니다. 카이펑은 개봉이라고도 하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송나라를 무너뜨리고 화북지방을 온전히 장악했죠. 그죠? 이제 연운 16주 정도가 아니야. 카이펑을 포함한 이 황허강 이북 지역 전체를, 전통적인 한족의 정치 군사 지역인 이 화북지방 전체를 금나라가 장악하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북이랑 똑같네요, 여러분들. 그리고 수도를 어디로 옮겨? 그 연운 16주 중에 하나였던 베이징. 그 당시 베이징을 중도라고 불렀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 한번 쌤이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베이징은 워낙 중요한 지역이에요. 베이징을 여러분, 베이징을 죄송합니다. 금나라는 뭐라고 불렀죠? 중도라고 불렀고요. 원나라는 대도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명나라와 청나라는 북경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다 베이징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화북 지역을 지배하게 되었죠. 다만 북이랑 마찬가지예요. 북이와 금나라의 공통점, 화북 지방을 장악했다라는 거지만 차이점은 그렇지. 이 금나라는 앞서 배운 요나라 서와 마찬가지로 그들만의 문화적인 전통성과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얘들도 자기만의 문자를 만듭니다. 바로 여진 문자. 그리고 여진족의 문자를 쓰면서 동시에 얘들은 봐봐, 요나라랑 비슷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요나라의 고민이 뭐였어요? 그치, 전통적인 유목민족들이 살고 있던 이 유목민족의 지역인 초원지대와 새롭게 점령한 한족들이 살고 있는 농경지대, 이 두 곳의 성격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격 다른 영토를 둘 다 지배한다는 게 요나라의 고민이었죠. 금나라는 더 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금나라는 연운 16주 정도가 아니라 화북지방 전체를 장악했잖아. 그들의 원래 근거지인, 유목민족의 근거지인 이 그 초원지대와 이 한족들이 살고 있던 화북지방을 동시에 다스려야 하는 고민에 빠진 거죠. 얘들도 어떻게 했을까? 얘들도 요나라랑 똑같아. 이원적 통치체제, 이중지배체제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야? 유목민족들의 땅은 전통적인 부족제로, 한족들, 농경민족들이 살고 있는 것은 그들의 전통적인 중국식 지배체제 주현제로 이원화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그래서 이런 이원적 지배체제, 요나라는 뭐라 불렀죠? 북면관, 남면관 제도라 그랬죠? 북면관, 남면관이란 두 개의 관청을 만들고 북면관에서 유목민족을 부족제로 다스리고 남면관에서는 농경민족을 주현제로 다스리고, 얘들은 뭐라 그랬냐? 맹한모극제라고 해요. 이 여진족 금나라의 이원적 통치체제 이중지배체제는 맹한모극제라고 합니다. 이 맹한모극제를 통해서 전통적인 유목민족 여진족들을 다스리고요. 이 한족들은 주현제로 다스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용어가 좀 말장난처럼 보이는데 요나라는 북면관 남면관 제도야. 북면관으로 유목민들을 부족제로, 요나라 다시 한번, 요나라는 북면관 남면관 제도죠. 북면관으로 유목민들을 부족제로, 남면관에서 농경민을 주현제로. 근데 이 금나라는 맹한모극제로 이 유목민들을 부족제로, 주현제로 농경민족을
주연제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얘들은 맹한모국제 주연제라고 불러야 북명과 남명과 같은 풀네임이 되겠죠? 자, 아무튼 이 맹한모국제로 유목민들을 부족적으로 다스리는데 이 맹한모국이라는 게 뭐냐? 이 맹한모국은 여러분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고 간단히 생각하면 돼. 여진족, 금나라의 여진족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그런 군사 정치적인 단위예요. 이게 얘들 유목민족이잖아. 그래서 얘들은 늘 말 타고 다니잖아요. 얘들은 300호, 한 300호 정도를 1모극이란 단위로 불러. 그리고 이 1모극이 10개 모이면 10모극이 되겠죠? 이 10모극이 1맹한이야. 자, 1맹한은 몇 호죠? 그치? 1모극이 300호고 10모극이 1맹한이니까 1맹한은 3000호가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 일정 단위의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만의 고유한 그런 숫자 단위로 묶어서 이걸 가지고 군사와 정치단위로 쓴 거야. 얘들은 이걸 토대로 부족을 통치하고 군대를 동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맹한모국제라고 하는 여진족 특유의 고유한 그런 전통적인 지배 체제, 군사 정치 조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금나라도 결국에는 몽골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끝판왕 몽골 볼 건데 몽골은 여러분 몽골이 만든 원나라는 앞서 배웠던 위진남북조 시대의 북위를 대표로 하는 북조나 이 거란족이 만든 요나라나 여진족이 만든 금나라랑은 스케일이 완전 다릅니다. 얘들은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유목민족들이 중국 전체를 지배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화북지방이 최대였잖아요. 그동안은 얘들은 화북지방뿐만 아니라 강남지방까지 포함해서 중국 전체를 지배한 유목민족이에요. 이 원나라는 징기즈칸의 후에 몽골족들이 만들었고요. 그 철과 같은 아이 태무진이라는 사람이 징기즈칸이 되어서 몽골족을 통일하게 됩니다. 이 몽골에 대한 구체적인 역사는 이 뒷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 역시도 그들만의 고유한 자주성을 유지하려고 해요. 그래서 나온 게 파스파 문자라는 거예요. 파스타 아닙니다. 그 원나라 고유의 문자를 파스파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파스파 문자라고 하는 그들만의 고유한 문자를 사용했다라는 거고요. 죄송합니다. 목이 좀 제가 계속 칵칵거리네요. 그리고 얘들은 이원적인 지배체를 넘어서 몽골인 제일주의라는 명목 아래 한족을 굉장히 차별했어요. 사회 지배층은 무조건 몽골인들로 구성되는 이런 차별적인 지배체제를 만드는데 이것도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차별받던 한족들이 처음에는 개기지 못하다가 원나라가 나중에 힘을 잃어요. 힘을 잃으니까 당시 백년교도라고 하는 약간 좀 그런 세기말에 나오는 국가가 혼란에 빠지면 나오는 약간 예언서상을 기반으로 한 이런 약간 이단 종교인 백년교도 이걸 믿는 농민들이 난리를 일으키는데 이 백년교를 믿는 농민들을 우리가 홍건적이라 그래요.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른 도적 이 홍건적의 난으로 결국 원나라는 무너지게 됩니다. 당시에 이 농민 반란군을 이끌고 있던 사람이 주원장이고 이 사람에 의해서 결국에는 원나라는 만리장성 이북으로 축출되게 됩니다. 완전한 한족의 영토를 회복한 게 주원장이 만든 명나라예요. 이북으로 축출된 원나라는 다시 그들의 고향인 몽골 초원으로 돌아가서 북원이라는 이름 아래 북쪽에 쫓겨난 원나라 북원이라는 이름 아래 명맥을 유지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농민 명칭 구분해야 돼요. 우리 비슷한 걸 배웠어요. 후한 시절 때 여러분 도가사상이 이런 예언 참의설과 섞여가지고 나온 게 뭐였죠? 네, 태평도였죠. 이 태평도에 기반한 농민 반란군이 바로 황건적엔 아니었어요. 한나라 멸망의 시발점이 된 거였죠. 그리고 지금 배우는 원나라 말기 무슨 교? 백년교. 이 백년교가 중심이 되어서 나오는 게 홍건적엔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걸 봤고,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배운 서하와 요나라와 금나라의 공통점을 한번 해볼까요? 탕구트족의 서하, 거란족의 요, 그리고 여진족의 금, 몽골의 원, 공통점. 자, 일단 이 네 나라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무슨 칭호를 썼다는 거죠? 네, 스스로를 황제라고 칭하는 황제의 칭호를 썼다는 거야. 그리고 다 그죠? 그들만의 고유한 문자를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얘들 다 이방인들이니까 외래 종교인 불교를 굉장히 좋아했고요. 또 오해하면 안 돼요. 얘들이 한족을 마냥 찍어 누른 건 아니야. 과거제 봅니다. 왜?
어쨌건 나라를 다스릴 거면은 관리들이 필요해. 최고의 지배층을 그들끼리 해먹는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세금 걷고 행정을 처리하는 하급 관리들, 하급 공무원들의 한족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얘들 과거제를 시행하긴 해요. 물론 그 과거제가 제대로 좀 그전에 한족 왕조였던 수나라, 당나라, 송나라 때처럼 활발하게 시행은 안 되지만 과거제 자체를 폐지하지 않습니다. 과거제는 축소되긴 했지만 명맥을 유지해요. 자,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치, 자문화 수호. 그들이 굉장히 자기들의 문화를 수호하려고 노력했다.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야. 뭐랑 굉장히 다른 모습이죠. 북이와는 다른 모습이죠. 북이는 화북을 차지했지만 그들의 문화를 지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죠. 오히려 효문제가 무리한 한화 정책, 막 평성에서 러양으로 옮기고 성씨 바꾸고 막 결혼 정책 시키고 막 선비족 옷 못 입게 하고 언어 못 쓰게 하고 막 했잖아. 한화 정책이랑은 다른 부분이죠. 자, 그리고 또 여기 요나라와 금나라와 원나라의 공통점은 뭘까? 얘들은 일단 공통점이 뭐예요? 그치. 그들의 전통적인 유목민족의 북방 초원지대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농경민족, 중국인, 한족들이 살고 있는 이 농경지대까지 함께 지배했다는 거죠. 유목민족의 땅과 농경민족의 땅을 동시에 지배했다는 거야. 요나라는 연운 16주, 금나라는 화북, 원나라는 중국 전체. 그러다 보니까 얘들 모두 그 유목민족의 땅과 농경민족의 땅을 동시에 관리하기 위해 이중지배체제, 이원적 지배체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선생님, 서한은요? 서한은 아니에요. 서한은 얘들 애초에 있던 게 그들 고유의 그 티베트족의 그 탕구투족의 땅이고, 얘들은 워낙 덩치가 작아가지고, 나름의 세력을 떨치긴 했지만, 이 송나라 땅으로 쳐들어와서 중국인들 땅을 빼앗지 못해요. 규모가 작아서. 그래서 요나라, 금나라, 원나라가 이중지배체제, 이원적 지배체제라고 하고, 우리가 얘들을 뭐라 부르냐? 정복왕조라 불러요. 자, 우리가 앞서 배웠던 북이 있죠. 선생님, 북이도 요나라, 금나라, 원나라와 마찬가지로 유목민족의 땅과 중국인들의 땅을 동시에 지배했잖아요. 하지만 얘들은 뭘 하지 않았죠? 자기 문화를 지키지 하지 않았죠. 그래서 중국인들의 그 땅을, 화북지방을 지배했지만 자기 문화를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아 금방 한족에 동화되어 버리고 사라져 버린 이 북이 같은 나라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침투왕조라 그래요. 그냥 침투했다. 하지만 금방 사라졌다. 근데 똑같이 유목민족의 땅과 중국인의 땅을 동시에 지배했지만 그들만의 문화적인 자주성을 유지하면서 이중지배 체제를 통해서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한 요나라, 금나라, 원나라 우리가 뭐라 그래? 정복왕조라 그래요. 정복했다는 거야. 자, 이렇게 둘 사이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그 전체적인 개관 아웃라인을 끝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본격적인 이 원나라의 역사는 이어서 하게 되면 너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여기서 한번 끊고 이 뒷부분부터 다음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